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상반기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지난해 말에 비해 10% 급등하면서 본격적인 부동산 반등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적인 상승이라고 단언하기엔 일러 보입니다. 불확실한 경기 전망과 함께 LH의 부실공사 여파까지 부동산 시장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집중진단 함께해 주실 두 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최근 각종 부동산 통계들이 일단 시장 회복에 대한 강한 신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값이 반등기에 접어들었다. 두 분의 생각 궁금한데요. 일단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집값 반등이 이제 1월 달부터 시작됐죠. 됐고 이제 마무리 국면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 국면이요? 네. 지금 뭐 거래량이나 예. 뭐 상반기 거래량이 지금 6월까지가 19만 3천 호 나왔거든요. 아파트만 전국에. 예. 그 수치가요. 역대 2006년도부터 거래량이 보통 25만에서 30만 건 정도입니다. 상반기에만. 안 좋을 때가. 좋을 때는 이제 40만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힘들 때 19만 건일 때가 있었어요. 예,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수준으로 낮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실 게 뭐냐면 어려운 시절에 19만 건이 된 적은 있습니다. 상반기가. 제가 어제 돌려봤거든요. 2006년부터 상반기를 다 결산해 보니까 2등에서 3등 수준인데요. 최하위로, 최저로. 근데 이제 조건이 좀 틀리죠. 어떤 조건이냐면 경기가 안 좋아서 거래량이 줄어든 거 하고 지금은 경기와 상관없이 정부의 정책이 거의 뭐 융단 폭격 수준이잖아요. 대출을 갖다가 DSR을 좀 우회해서 특례보금자리 좀 40조에다가 또 7월 5일부터는 50년 주택 담보대출을 50년 만기짜리를 또 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볼 때 그리고 청약 조건부터 해서 뭐 분양권 전매부터 해서 규제 지역 다 풀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 환경이 되게 최적화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죠. 주택 가격이 여전히 비싸다. 투자의 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판단하니까 거래량이 더 못 따라붙겠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정이 확실하게 안 됐구나. 다시 한번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장을. 그럼 일시적인 반등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자,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집값 반등기에 접어들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기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작년 12월, 올 1월 집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미국 과도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떨어졌는데 떨어질 때가 되긴 했죠. 우리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어떻게 보면 오버슈팅이 됐죠. 버블이 생긴 상황에서 과도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제 충격을 좀 받았죠. 전세도 떨어지고 매매도 떨어졌는데 기준을 12월 1일로 잡으면 지금 반등에 성공한 건 맞습니다. 조사기관이 이제 우리나라의 자체 조사기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있고요. 부동산 R124가 있고 KB부동산이 있는데 세 군데 물론 수치는 조금씩 다릅니다. 수치는 다르지만 1월 대비해서 보면 1월과 7월, 6월 통계를 보면 쭉 회복을 하는 건 맞는데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쭉쭉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2021년 분위기가 좋았을 때하고 비교해 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상승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1월 대비해서는 반등에 성공했다. 그러면 지금 하반기가 중요한데 벌써 8월이잖아요. 7월, 8월은 원래 전통적인 비수기, 여름 휴가도 갔다 와야 되니까 거래량이 줄어드는 건 맞고요. 9월이 또 추석이 있는데 추석 전 또 비수기입니다. 그러면 추석 갔다 와서 10월, 11월, 12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저는 큰 폭의 하락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물론 집값이 비싸다라는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이고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매수자들도 조금씩 부담은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또 실수요자들도 약간 불안해하거든요. 이러다가 집값 더 오르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최근에 대구에서도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대구 수성구 쪽도 이제 집값이 조금씩 회복을 하다 보니까
기다리던 매수자들도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약간 혼조세이기 때문에 예. 10월, 11월, 12월 또 저는 지금 같은 분위기 정도는 이어질 것 같고요. 당장 단기간에 하락으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혼조세다. 연말로 갈수록 조금 좀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요즘에 이른바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가지고 네. 지금 반짝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뭐 타방송에도 말씀드렸고요. 전형적인 데드캣 바운스의 모습을 그대로 띄고 있습니다. 예. 일단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환경이 데드캣 바운스에 또 심화시킬 수 있는 환경들이 더 많이 생겼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뭐 헝다, 완다, 뭐 비구 위엔부터 해서 예, 예.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지는 게 우리나라의 부정적인 요인을 당연히 작용하죠. 예. 그럼 수출이 감소할 거고, 수출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수입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소비가 줄게 되고, 당연히 소비 여력이 감소되겠죠. 물론 대출로 다시 이룰 수 있지만 좀 한계가 있겠죠. 왜냐하면 또 미국이 금리를 올렸잖아요. 이 와중에 미국이 아시는 바와 같이 9월이나 11월 회의 때 한 번 더 올릴 계획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현재 고금리가 당분간 인하할 계획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그 금리 상태에서 과연 현재 영끌에서 버티시는 분들이 지금의 반등 분위기 때문에 호가를 높여가지고 내놓고 있지만 예. 과연 이자가 지금 부담이 많이 되는데 이것이 한 1년 정도 유지가 된다면 버틸 수 있을까요? 버티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제 매물로 나오겠죠. 중요한 것은 현재도 매물이 많습니다. 지금 벌써 매달 작년에 비하면 작년 하반기에 비하면은 거래량이 많이 늘었잖아요. 뭐 1,000대에서 뭐 3,000대, 4,000대 막 바라보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 경우에 예. 그러면은 3-4달만 해도 10,000개, 20,000개 물건이 줄어야 되는데 매매 물건이 줄질 않아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실게 매물 물건이 나올 게 입주 물량이 또 올해 많기 때문에 서울에 그 매물도 추가되고요. 또 단기 임대사 사업자 매물들이 또 추가됩니다. 그리고 일시적 이주택자분들이 처분 기한이 또 만료가 되는 물건들이 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보이지 않는 이면에 있는 매물들이 대기 중이에요, 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제가 볼 땐 시간이 좀 갈수록 물론 역전세난이 좀 약간 정부의 대책으로 완화된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그 6,700세대 DH파크가 아마 연말이나 내년 1월에 입주할 예정이니까 3개월을 빼면은 9월이나 10월부터 물량이 또 쏟아질 겁니다. 그러면 그때 또 하방 압력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조정의 트리거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이 같이 공존한다. 그래서 시장을 당분간 뭐 이 상승기가 계속 고점 예전 최고점을 돌파하고 이런 시장은 저는 올 것 같지 않은 전반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대처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지표만 본다면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특히 좀 뭐 몇몇 표본으로 낸 통계 말고 실거래가 보면 조금 이제 좀 더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를 받는데 네네. 상반기에 10% 상승세를 보였다고 해요. 근데 뭐 서울만의 얘기인가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지역별 양극화가 좀 심화되는 상황이고요. 서울만 보자면 사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부동산원 통계를 보더라도 계속 지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고요. 주간 부동산원에서 내놓는 주간 동향을 보면 전국 동향을 보면 최근에 대구도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요. 전남하고 이제 일부 지역들 제외하고는 다 상승으로 전환되긴 했는데 우리가 통계가 모든 걸 다 이렇게 포함하지는 않거든요. 지역별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서울 안에서만 보더라도 뭐 압구정이나 여의도나 그런 지역들은 사실 작년 12월 집값 떨어졌을 때도 신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저는 좀 통계에서 좀 제외하는 게 맞지 않을까. 우리 학교 다닐 때 항상 전교 1등 하는 친구들은 있거든요. 선생님이 문제를 아무리 어렵게 내도 항상 맞추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 몇 명을 빼고 나머지들이 어렵다라고 하면 문제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회복됐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1월하고 비교해보면 분명히 뭐 개선된 수치가 나오는 건 사실이고요. 실거래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좋긴 한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변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좀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러게요. 만약에 중국 변수를 제외하면 우리가 금리, 경기, 부동산 정책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중국이 아니면 사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올리면 다시 또 불확실성 증가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데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 앞두고 아마 정부나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아마 최대한 자극을 주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부동산 시장은요, 한번 흐름이 결정되면 최소 6개월 정도 가는데 10월, 11월 흐름이 내년 4월 총선까지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인하도 싫고요. 어떻게든 동결로 가고 싶어 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변수가 없다면 저는 뭐 하반기도 지금 기조가 이어질 것 같고 내년도는 좀 상황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중국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겠고요. 저도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 뭐 2위 업체인 헝다가 지금 미국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고요. 1위 업체가 비구이 위안인데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두 군데 업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중국이 지금 내수도 좋지 않고요.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고 수출, 인구 감소, 인건비 상승 모든 게 지금 총체적인 난국인 상황이니까 만약에 중국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미국이나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자금 유출을 막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분위기는 다시 또 급반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중국이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지금 분위기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입주 물량을 본다면 내년에 25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 국민입니까? 서울 말입니다. 아, 서울이요? 예. 그건 제가 좀 팩트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좀 가짜 기사에 가깝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주택정책실에서요 올해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을 공표를 했습니다.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물량에다가 또 역세권 물량, 또 가로주택 정비 물량 다 이미 데이터에 나와 있고 인허가사항을 체크해가지고 그거를 서울 시민을 위해서 입주를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친절하게 주택정책실에서 공표를 했고요. 올해 1월 22일 날 한국부동산원에서 접수된 어떤 인허가 사항들을 다 정리하고 한국주택협회하고 업무 좀 협조를 해가지고 그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공고를 했습니다. 그 안에 이미 내년에 입주 물량이 3만 채 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상한 기자분이 이거 뭐 만 채 이래가지고 20몇 년 최저 25년 만에 최저 매물이라고 그런 하는데요. 기사는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 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뭐 주식으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조작 기사? 이런 수준이기 그래요?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건 부동산 분야가 지금 국민의 지금 초미 관심사인데 정확한 데이터인지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확인을 좀 해보고 싶고 제가 서울시하고 부동산원의 자료를 믿는 게 잘못인가요? 아니면 기자 말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잘못인가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좀 합리적인 것 같거든요. 기자분도 물론 합리적이시겠지만 두 개를 비교할 때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죠? 부동산원도 한 공공기관이고 서울시도 서울 시민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이고 그렇다면 거기서 발표를 허투루 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사가 좀 저는 잘못됐다. 좀 조사를 덜 하신 게 아닌가. 아니면 뭐 이런 표현을 쓰겠죠. 나중에. 뭐 1000세대 이상이었다라든지 뭐 주요 지역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시장을 혼돈시키는 거죠.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1000세대, 500세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들어갈 집이 중요하니까 실제로 들어갈 입주 물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사를 써주는 게 저는 좀 올바르다고 좀 기자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네요. 그럼, 교수님 알고 계신 사안에서 내년 입주 물량 상황이 어때요? 내년 입주 물량이 전국적으로는 35만 호고요. 충분한 35만 물량이고요. 그래요? 서울도 3만 2천인가로 나옵니다. 평균 기준으로는 3만 6천 나오거든요. 그동안 통계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4만이 넘으면 많다 그러는 것이고 3만 이하면 적다고 하는데 다행히 3만 2천에서 아주 적다고 얘기를 표현해요. 또 그 자료상에서. 그렇다면 지금 이제 역전세 난인 상황에서 그러면 이게 최저라는 표현하고는 거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사는 조금 오보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좀 혼돈스러운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소장님은? 그게 아파트인가요? 아니면 3만 호가 넘는다는 게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택까지 모두 다 포함하신 건가요? 아파트 기준입니다. 근데 이게 다른 조사기관들이나 부동산 알리사나 여러 가지 조사기관들 보면 3만 호로 나오진 않습니다. 거기 이론이 7,400호로 나오거든요. 서울시가 발표할 때는 그 뭐 행복주택이라든지 역세권 청년주택 있잖아요. 100% 아파트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아파트 형태로서 청년 입장에서는 접근이 되는 거잖아요. 입주 물량에는 포함이 되죠. 굳이 지금 우리가 85제곱에 사시는 분도 있지만 25제곱, 60제곱 사시는 분도 있잖아요. 청년 역세권 주택이 주로 40에서 60이에요. 이분들이 이게 없다라면 아파트로 가겠죠. 당연히. 그 수요를 갖다 굳이 그걸 구분을 해가지고 좀 기준과 범위가 다를 수는 있겠는데 물론 통계라는 게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조사를 해버리면 약간 통계 포분에 오차가 생기지 않나 싶고요. 기자분이 정확하게 기자분 또 이 통계를 보고 했겠죠. 기자분이 자체 조사한 다음에 한번 불러주시면
정확하게 해서 시청자분한테 알려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예, 그거는 보는 확인이- 관점에 따라서 표본이 어떻게 그렇습니다. 범위를 잡느냐에 따라서 예. 좀 차이는 있는 것 같고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입주 물량이 근데 여러 기관을 보면 내년에 줄어들게 나오기는 합니다. 줄어들고요. 인허가 물량도 줄고 있거든요. 예. 국토부 자료를 보면 줄어드는 건 사실인데 저는 그거는 바로잡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택 공급을 볼 때에는 이제 입주 물량이 나오는 절대적인 공급이 있고요.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는 이렇게 상대적인 공급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입주 물량만 포커싱을 두거든요. 그러면 저는 입주 물량에 대해서는 물론 입주 물량이 뭐 많으면 당연히 부담을 가지겠지만 우리 2018년, 2019년 집값 막 오를 때 생각해 보면은요. 예. 그때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이런 통계 자료, 지금의 통계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오더라도 4만 7천 호 정도로 굉장히 많았거든요. 입주 물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설사 내년에 뭐 7,400 세대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많이 내놓으면 집값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단순히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집값이 올라간다. 예. 그런 이분법으로 적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인허가 물량도 줄어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왜? 아니 제가 건설사라도 지금 같은 분위기에 PF 대출도 안 나오고 미분양이 늘어나는 분위기에서 공격적으로 분양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예. 3년에서 5년 후에도 입주 물량이 줄어들 수는 있는데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 물량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고요. 오히려 중국이라든지 우리 금리 상황,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아파트는 심리거든요. 심리가 위축이 되면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또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입주 물량 부분은 그냥 하나의 참고 자료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또 이번에 LH 사태로 네.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뭐 공급이라든지 뭐 분양가에 있어서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네, 뭐 공급하고 분양가 영향이라고 표현을 주셨는데 공급은 어제 제가 알기로 어제 국토부 장관이 기자 간담회를 가진 걸로 알아요. 예. LH 문제 때문에. 그래서 뭐 공급이 기사들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하실 게 영끌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끌 때 기사들이 다 어땠나요? 저나 일부 정상화론자들은 이거 주택 가격 문제 있다라고 조심하라 그랬는데 기사의 90% 이상이 다 폭등한다, 내년에 뭐 집 못 산다 이런 걸로 막 불안감을 조성해가지고 했잖아요. 결과는 어땠어요? 거짓말인 게 다 드러났죠. 지금 영쿨2 기사라고 좀 봐요. 보세요. LH가 예. 집을 짓고 있는데 무량판 부분에 보강 철근이 부족해서 그럼 그건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지금 공사를 준 것 중에 전관 예우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 그랬다고요. 예, 예. 그러면 원래 발표한 걸 중단하는 게 법이나 계약서상에 불가능해요. 전관 예우를 갖고 정부가 얘기를 하는 뿐인데 그래서 기자 간담회 때 결론은 그랬답니다. 기자분들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 그럼 공급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냐? 50만 원 뭐 청년을 위해서 한다 그랬는데 기자분들이 젊으시니까 그랬더니 아 그건 차질 없이 하겠다고 또 얘기를 한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설계 용역 설계 감리를 일단 정관예우 있는 업체들을 중단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전관인 사람을 내보내고 그냥 일을 하면 되죠. 나중에 공과사는 나중에 다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예, 예. 그리고 또 다른 업체를 쓰면 되죠. 이어서. 아무래도 그래도 지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지연이 있어요? 한두 달 갖고 무슨 새로운 일이나. 업체를 못 뽑는다든지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좀, 정부가 예. 의지가 있다면 새로운 뽑는 게 얼마나 걸리겠어요? 한 달이면 됩니다. 그냥 공모하면 다 들어오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국토부 관계자가 기자분들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아, 공급은 뭐 최대한 우리가 방안을 찾아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답을 냈어요. 마지막은. 중요한 건 그거를 강력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기사 내용처럼 또 공급이 모자란 것처럼 불안감 조장하는 기사를 도우려고 국토부 차관이 명료하게 얘기를 안 했다고 저는 봐요. 국토부 차관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아니 당연히 LH의 목적이 뭔가요? 주택 공급이에요. 서민을 위해서. 예, 예. 그럼 그걸 뭐 차질 없이 하겠다라고 딱 끊어서 해주면 될 거를 물론 이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차질 없이 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공모를 하면서 뭐 한두 달, 두세 달 늦을 수 있지만 최대한 뭐 문제 없이 하겠다. 이게 답인데 답을 모호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 국토부 분들이 왜 업무에 대해서 명료한 투명한 어떤 공무원 의식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기자간담회 내용을 보면 LH에서는 전혀 문제 없이 한다. 다만 이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 시청자분이 잘 아실 게 공공분양이 50만 채라고 하니까 1년에 10만 채가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5년 임기니까. 근데 지금 올해 한 1만 채밖에 안 했어요. 잘해 2만 채입니다. 이 민간 분양사의 미분양가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정부에서 뒤로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물량의 조정을 위해 가지고 공공분양 물량을 뒤로 미루는 겁니다. 빨리 안 하고. 그러면 원래 10만 호 계획인데 2만 호 하는데 무슨 일손이 모자라요. 충분히 하고도 남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의 뜻을 아실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뒤에 3년 차, 4년 차, 5년 차 때 공급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미뤄보시면 2만 호 공급하는 데는 전혀 차질이 없다. 그리고 뭐 분양가 얘기하셨잖아요. 예. 분양가에서 철근이나 요즘 유연탄 가격이 내려가가지고요. 예. 2015년 대비해서요 30%도 안 올랐습니다. 분양가랑 여러분 시청자분 생각해 보세요. 2015년대 분양가고요. 지금 분양가하고 비교해 보세요. 지금 이게 뭐냐면 아주 단편적인 거 가지고 분양가가 높아진다는 일반화를 만드는 예. 일부 기득권 카르텔의 어떤 프레임이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보세요. 철근 예. 가격이 200원으로 올라갔다가 120원 내려왔으면 내려왔다는 기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기사 잘 안 보이잖아요. 올라가는 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아니라 국토부 직원이나 뭐 이미 주택협회 이분들은 다 아세요. 조금 내려왔다. 그렇지만 예전보다 올라갔죠. 근데 그게 갖고 분양가가 올라간다. 분양가가 이미 오르는 것보다 더 올랐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토부가 철저히 좀 제어를 하고 좀 관리를 해서 예. 분양가 상한제도 풀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제어를 해줘야 국민들이 믿고서 국토부와 LH를 좀 박수를 치겠죠? 그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LH 사태로 인한 뭐 공공주택에 있어서의 공급 차질, 일단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계시는데. 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예. 같습니다. 지금 이게 기자회견 또 나오고 하는 포커스가 지금 공급이 아니고요. 무랑판 구조 때문에 안정성의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관 외유를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오는 거고 예. 그 일환으로 이제 이런 발표를 하는 건데요. 공급 계획은 아마 차질 없이는 진행을 할 텐데 조금 지연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업체 변경하고 하면 제 생각에는 몇 달 정도 뭐 차질이 생길 수는 있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예. 일정을 채우기 위해서 입주 물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 얼렁뚱땅 빨리빨리 업체도 빨리빨리 찾아야 되고 늦어진 기간만큼 공사도 빨리빨리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저는 차라리 6개월이면 6개월 차질이 생길 것 같으면 정확하게 좀 공표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업체 선정도 투명하게 제대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시장의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지 문제가 생기면 정관예우하지 않으면 사실은 해결이 될까요? 제 생각에는요. 정관예우 막아버리게 되면 그냥 프리랜서처럼 그냥 영업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빨리빨리 병을 좀 고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입주 물량 가지고 괜히 또 압박을 하게 되면 또다시 빨리 병이 도질까. 저는 이번 기획으로 제대로 좀 차근차근하게 하는 문화를 좀 만들면 좋을 것 서두르기보다는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집값 반등으로 인해서 갭 투자가 다시 늘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네네, 좀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상반기에 거래된 아까 19만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 거래 중에 7만 건 정도가 30대고요. 40대까지 포함하면요. 60한 4.3% 정도가 전체 연령 중에 30, 40대가 집을 다 샀습니다. 아파트를. 그러면 30, 40대가 40, 50대보다는 자금 여력이 일반적으로 볼 때 적은 게 많은데 집을 산 사람은 훨씬 많단 말이에요. 이게 원인이 어디 있나 생각해 보면 물론 50년 만기 대출도 일조를 했고 특례보금자리도 일조를 했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영끌 완 시절에요. 영끌 완 때 많이 영끌을 산 분들이 계시지만 팔고 나온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 젊은 세대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번 타임에 지금 다시 매입을 들어갑니다. 그래요? 특히 왜 들어가냐면 정부에서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을 3년으로 완화시켰거든요. 그러면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3년 뒤에는 집값이 지금보다 오를 거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예. 자금도 있겠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수익을 난 돈으로 주식을 말하면 차익 실현한 돈으로 또 하니까 부담도 없는 거죠. 그 세력들이 꽤 들어왔는 거 확실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또 말씀 올리지만 이렇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예년의 반토막 수준이다. 그건 뭐예요? 이게 계속 이어지려면 물론 경제 사이클도 있지만 과연 2, 3년 뒤에 경제가 확실히 나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기억을 더듬으시면 2009년도에 똑같았거든요. 2012년도에요. 서울 수도권의 60% 입주 물량들이 다 마이너스 P였습니다. 2009년도에 분양이 성공을 했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2023년도 1월에 막
규제 풀어준 것처럼 풀어줬어요. 2019년도 2월 2일 대책 때 다 풀어가지고 LTV도 85%까지 하고 그때도 이런 형태의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양반들이 2011년 말부터 12년에 입주하는 물량에서 재미를 못 봤어요. 파산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지금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분명히 갭 투자가 늘은 건 맞는데 예. 예년의 평균 수준이나 전체 어떤 기준에 비하면 약하다. 이게 뭐냐면 그 전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기준적으로 볼 때 갭을 투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의 갭이 작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드는 곳이고 그 가격 수준이 실수요자들이 따라 붙어줘야 더 올라가잖아요. 실수요자들조차도 부담스러운 가격 수준이 현재 수준이라는 얘기죠. 왜? 지금 회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서울, 강남구는 한 90%까지 회복을 했고요. 지방은 한 83에서 5%, 수도권은 한 85% 정도 회복한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고점 대비 10에서 15%, 20% 떨어진 건데 그 사이에 전세 가격이 살아있는 곳들, 뭐 전세가 좀 많은 지역들은 이분들이 투자할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이어질 것인가는 제가 봐도 조금 국세 정세나 여러 가지 정황들이 2011년처럼 데자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조심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리한 예, 투자하지 마셔라. 예. 과거의 갭 투자와는 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고 보세요? 다른 양상이라기보다는 네. 저는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고요. 교수님 의견에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아파트 시장은 우상향하는 건 맞는데 우상향을 잘못 이해하면은요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라고 착각하거든요. 우상향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10년 찍고 보면 올라가 있는 거고 중간 과정을 보면 좀 조정이 될 때도 네. 있는데 2015년에서 2021년 7년 정도 올랐으면 사실 6개월, 1년 조정되고 다시 또 대세 상승을 간다는 게 사실 이론적으로 맞지도 않고요. 2009년도 말씀해 주셨는데 2009년도 상황을 보면 2009년도에 1차 하락이 있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V자 반등을 했는데 그다음부터 어떻게 됐느냐. 2012년도까지 올랐다 내렸다 등락을 거듭하면서 예.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2012년에 한 번 더 2차 하락이 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요. 자금력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사가지고요. 2차 하락이 오더라도 우리가 분명한 건 10억이 7억으로 떨어졌다가 최근에 한 8억 5천 정도 올랐는데 예. 뭐 9억까지 갔다가 다시 7억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소유자고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7억 갔다가 나중에 또 뭐 10억, 11억 갈 수도 있겠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영끌하신 분들, 자금력이 부족하신 분들, 혹시라도 불안한 마음에 이분들이 왜 3040들이 많이 들어오냐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기성세대 같은 경우는 2009년도 또는 IMF 외환 위기도 경험했던 세대들이기 때문에 아 오르면은 내리막도 있구나 정도를 체감할 수가 있는데 우리 30대들은 사실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고요. 2017년 급등할 때부터 부동산 시장을 봐왔기 때문에 예. 이번 조정장도 일시적인 잠깐의 조정이고 다시 또 대세 상승을 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계획처럼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두고 자금 계획은 충분히 잘 꼼꼼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중국의 경기에 대해서 우려감을 표시해 주셨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가를 만한 뭐 호재와 약재 어떤 것들을 꼽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호재는 이미 노출됐고요. 이미 정부가 대책을 다 던졌잖아요. 그 호재의 효과를 봐서 지금 1월부터 지금까지 조금 회복을 했고 예. 회복을 한 수준이 말씀드린 대로 아까 80에서 90% 선에서 지금 형성돼 있고 여기서 더 조정이 된다면 추가 실수요자들이 붙을 여력이 충분한 환경이에요. 대출을 풀어놨기 때문에. 근데 안 된다 그러면 그 수요분들이 기다릴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금리가 일단 올랐잖아요. 금리가 올랐을 때 경제 성장 속도가 더 빠르면 집값이 올라요. 노무현 정부 때 그랬거든요. 금리를 올려도 집값이 올랐어요. 왜? 버는 게 더 많으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지만 경제 상황이 저성장 국면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아직 리스크도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제가 볼 때 1, 2년 정도는 이 악재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하방 요인들 이게 너무 많아요. 상방 요인은 지금 정부가 이미 다 던졌고 당근을 물론 한두 개 남아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우리가 푸는 거하고 미분양에 대해서 일시적 양도세 한시적 감면 제도가 있는데 그건 이제 마지막에 던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못 던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한 번 더 내려가면 그때는 받쳐줄 게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정말 그때는 심리적으로 좀 멘붕 오거든요. 경제 상황이 안 좋은 데서 부동산 심리까지 죽으면 경제에도 좀 영향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저도 바라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서 내년 초까지는 충분히 시장을 관망하시고 검토하시고 또 외부 환경 체크하시다가
연말쯤에 마음의 준비나 결정을 하시는 것도 크게 무리가 없다. 물론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든지 급하신 분들은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예, 여러 개 예. 되시면 실소득의 한 30% 선에서 원리금 상환 그러면 이제 우상향 10년 지나면 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집을 사시면 되고 부담되신 분들은 이왕이면 조금 쌀 때 사면 좋으니까 그런 걸 좀 시간을 좀 잘 조절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소장님께서는요. 실수요자들이 꼭 챙겨야 되는 호재와 악재 꼽아주신다면서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는 있거든요. 예. 대외적인 변수를 제외하면 저는 당분간 이제 연착륙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최근에 뉴스 나오듯이 이제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중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글로벌 경제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우리나라 금리에도 영향을 주고요. 환율에도 영향을 주면서 자금 유출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금리를 저는 안 올린다고 예상은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올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꼭 필요하신 분들,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예. 지금 아니면 이 타이밍 놓치면 다시 집값이 올라서 못 살 것 같은 불안함,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좀 무리하게 투자하는 건 당분간은 좀 관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청약 통장, 지금 금리가 조금 높아졌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청약 통장이 갑자기 금리를 원래 미리 올렸어야 되는데 지금 올렸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청약 통장 예금이 이탈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요. 아시겠지만 국민 도시주택 보증기금의 그 기금이 예. 이 청약 통장의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됩니다. 자꾸 이탈이 벌어지면 전체 회계상 움직일 때 도시주택기금의 어떤 용도가 많거든요. 중도금 대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다 쓰이기 때문에 그럼 약간 계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탈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줘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좀 타임이 묘하잖아요. 저도 묘하게 느꼈거든요. 진작에 옛날부터 올려달라고 했는데 안 올렸어요. 말만 하다가. 이 타임에 올린단 말이에요. 이걸 올린다는 얘기는 금리 얘기 나눴지만 그럼 한국은행도 금리 올릴 가능성이 보이지 않게 또 나오는 거죠. 여러 가지로. 나가는 돈이 많으면 그만큼 메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청약 통장 이탈을 막기 위해서 예금에 예. 보험도 요새 해약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랑 같이 보시면 시장 흐름이 약간 그런 경향이 있겠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혹시 첨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청약 통장 금리 네. 오르면은 뭐 가입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고요. 절대 예. 해지하지 마시고요. 해지하면 그 돈 그냥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지고 가시고 9월, 12월 뉴홈 좋은 물량들도 나오니까 좋은 물량들 위주로 청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한문도 서울 디지털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